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슬기로운 생로병사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명화로 배우는 생로병사 말씀을 드릴 한림대학교 김현아입니다. 이 뒤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질병과 그 죽음 준비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준비 작업으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우리 선인들은 생로병사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어서 그림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해서 이 그림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좀 부담은 있으나 이제 굉장히 그림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외에서 다양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좋은 그림들을 사진이 아닌 이제 실물로 보는 그런 습관을 항상 가져왔고 또 이제 많은 그 공부를 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제 생로병사를 한번 그림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이라는 것이 인문학의 어떤 정점, 인문학의 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시대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보여지는 그 수많은 명화들은 단지 그 화가들이 그 기술적인 완성도로 인한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것에서 지나지 않고 이 화가들이 삶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고 더 크게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시대상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의 시청자들이 대부분 불자님들이실 거여서요. 제가 팔상도로 시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절에 가더라도 탱화를 보면은 이게 무엇을 묘사를 하는 것인지 상당히 좀 잘 모르고 또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따로 많은 공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제 팔상도는 이 팔상도는 범어사 팔상도인데요. 주지하시다시피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이제 여러 일들을 겪고 그리고 수행을 거친 끝에 열반에 이르시는 그 생애를 8개의 장면으로 이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해서 이 손을 하늘로 치켜들며 세상에 나오시는 것부터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팔상도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역시 이제 출가를 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그 궁궐 안의 그런 온갖 부귀영화와 편안한 삶을 뒤로 하고 하얀 말을 타고 이제 궁궐의 담을 넘어서 이제 세상을 향해 수행을 하러 나가시는 모습입니다. 그 이전에 그 궁궐 밖에서 보아왔던 사람들이 그 생로병사의 그런 고통, 인생은 고행이라고 하는 이 그 고민을 결국은 수행으로 이것을 완성을 해서 열반에 드는 그런 경지에 이제 이르시도록 되는 그런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즐거운 일보다는 힘든 일이 훨씬 많고 아직도 저도 그렇지만은 이제 많은 그 가르침이 부족하고 수행이 부족해서 이제 많은 인생의 그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주 그 즐거운 순간은 사실은 굉장히 그 찰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젊은 시절에 주로 국한이 되고 나이를 들수록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아주 그 즐거운 순간을 묘사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조선 후기 그 해원 신윤복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원이 있죠. 이분이 그린 월하정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제 동양화들은 이 그림과 함께 글자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글자를 한자를 해독을 하지 못하면 그림을 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자가 써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하면 달이 깊은 야삼경에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 안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야삼경은 지금 이제 현대의 시간 기준으로는 밤 11시에서 1시 사이죠. 이제 정말 이제 으슥한 밤이죠. 이 밤에 담벼락에 두
청춘 남녀가 만났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이 시각에 이렇게 남녀가 만나는 건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도령이 무언가 이 젊은 안악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젊은 안악은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게 그 장옷의 얼굴을 감추고 얼굴은 반대편을 보고 있고 마치 거절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발의 모양을 딱 보면 이 도령하고 발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춘 남녀의 이런 그 어떤 열정이랄까 그런 로맨스랄까 이제 이런 즐거운 시간을 굉장히 좀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잘 담아낸 그런 조선 후기 그림입니다. 서양 그림들은 조금 더 노골적이죠. 굉장히 유명한 프라고나르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네라는 그림인데요. 한 젊은 아가씨가 이제 그네를 힘차게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즐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숲풀 밑에 역시 한 젊은 남성이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아가씨를 향해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아까 우리나라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재고 이렇게 서로 눈치 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정말 노골적이죠. 서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표정이 다 드러나 있고 이 여성은 이제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발을 허공으로 이렇게 픽 쳐들이니까 신발이 이제 떨어집니다. 아마 이제 이 신발을 주워 가라 이제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자신을 유혹하는 것을 아주 즐겁게 마음껏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로코코 화풍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주의 화풍이나 이런 이 서양의 근대 화풍이 나오기 전 아주 그 극치 그 화려함과 장식성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화풍인데 이 젊은 두 남녀의 좋은 시절을 아주 잘 묘사를 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렇게 아주 즐겁고 희열에 가득 찬 이런 순간은 찰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희열에 가득 찬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그림의 구석, 오른쪽 구석을 잘 보면 어떤 노인이 이제 그네줄을 잡고 있어요. 아마도 이 아가씨 하인일 것 같습니다. 이 아가씨 신부는 당연히 귀족이겠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귀족 신분일 것이고요. 이 아가씨 즐거운 시간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이제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알베르 기욤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화가가 그린 벨 에포크 시대의 파리의 한 식당 풍경화입니다. 벨 에포크 시대라고 하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그 파리의 아주 전성시기였죠. 그때 세계의 모든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모두 파리에 모여서 아주 최고의 문화융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당을 잘 살펴보면 부인들은 모두 굉장히 화려한 모자를 썼고 아주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상층 계층에 속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모두 시선이 다른 데를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 앞에 있는 신사와 숙녀는 바로 그 옆에서 메뉴를 살펴보고 있는 이 군인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시선이 어딘가 다른 데를 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 식당에 나타났는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를 계속 바라봐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층에 속한 사람들도 끊임없이 그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흘겨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뭘 더 좋은 걸 가졌나 질시를 하고 경쟁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벨 에포크 시대가 이 최고의 문화 융성기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빈부의 격차, 그 불평등이 아주 극심했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 에포크 시대에 이렇게 상층부의 사람들은 상층부끼리 서로 누가 더 잘하나
이런 아주 피곤한 경쟁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면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고난스럽고 하루하루의 그 빵을 가져가기도 어려운 그런 나날들을 보냈던 것이 또 역설적으로 이 벨레포크 시대의 그 불평등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파리가 아니고 런던인데요. 비슷한 시기입니다. 벨레포크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이고요. 그림의 제목은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록스데일이라고 하는 영국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라는 것은 이 그림의 오른쪽 전면에 등장하는 그 큰 건물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지금도 런던에 가면 이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예배당에서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연주회도 하고 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런던에서 이 건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화가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림의 전면에 나오는 어린 소녀입니다. 아주 어린 소녀인데 보면 무거운 꽃바구니를 양손에 안고 이 트라팔가 광장에서 꽃을 팔고 있습니다. 화가는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이 광장에서 꽃을 팔아야 하는 이 소녀를 이 그림이 전면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소녀의 뒤쪽으로는 빨강색 외투를 입고 역시 이제 한 어린 소년이 손을 잡고 가는 귀부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귀부인과 같이 가는 이 소녀는 아마도 이 어린 소녀와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신분이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평생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뒤쪽에는 하얀 말이 끄는 마차가 한 대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차 안에는 또 누군가가 타고 있을 터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 마차 안에 탄 사람은 이 빨간 옷을 입은 귀부인과도 또 같은 신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가는 이 그림 앞에 전경과 후경 이 세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배치를 시키면서 이 시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록스데일이 이 그림을 그리기 한 달쯤 전에 이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피의 일요일이라고 하는 유혈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런던의 그 높은 실업률 그리고 아일랜드의 정치 문제 등을 원인으로 해서 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이제 시위를 벌였던 사건인데요. 그때 그 시위를 이제 기마 경찰들이 굉장히 그 무자비하게 이제 진압을 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그림의 중앙에도 이제 말을 탄 경찰이 보이는데요. 화가는 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이 말을 탄 경찰들의 모습을 배치를 함으로써 이 런던 이 시기의 그런 불평등의 문제들을 꿰뚫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슬픔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은 역시 러시아 화가들이 최고봉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리아 레핀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국민 화가가 그린 그 볼가강의 배를 끄는 인부들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때는 이 그림이 너무나 선동적이라는 이유로 이제 좀 널리 이렇게 보여지기를 꺼려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11명의 그 인부들이 이때 당시만 해도 배를 해안으로 예인을 하려면 이렇게 사람이 몸에다가 이 배를 그 끈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이 힘든 이런 노동을 해야 했는데 저는 이 그림에서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이 인부의 그 표정에 굉장히 좀 눈길이 갑니다. 이제 두 번째 이 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이 정말 뼈가 부서지는 이 고통스러운 노동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이것을 나의 삶이라고 체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번째 보이는 이 인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11명의 인부들 중에는 정말 완전히 체념을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이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이 배를 끄는 인부들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가슴이 울리지 않는 사람은 아마 심장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참 동감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선진국이지만 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상당히 그 근대에 들어와서도 이 먹고 살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집에 빵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그 힘든 노동의 결과로 그렇게 먹고 살 수가 있었고요. 그게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이제 이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인 피터 브레글이 그린 게으른 자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저는 사실 이제 이 그림을 보기 전에 동화책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 어린 마음에 이런 나라가 있으면 나도 가고 싶다 막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그림이 묘사하는 것은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배가 고프면 입을 딱 벌리면은 상위에 있는 음식이 저절로 입 안으로 떨어지는 이제 이런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에 널려 있는 이런 빵도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자기 입으로 그냥 저절로 떨어지고, 심지어는 계란이 요리가 된 채로 발이 달린 채로 이렇게 다니다가 너 이리 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먹혀주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이제 돼지가, 이게 다 요리가 된 돼지입니다. 이 돼지가 옆구리에 칼을 꽂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고기가 먹고 싶은 누군가가 이제 역시 이리 온 하면 이 돼지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그 고기를 제공을 하고, 이 사람이 배불리 먹으면 이 돼지는 또 다른 사람, 자기를 먹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간다 하는 이런 설정입니다. 강은 우유로 되어 있어서 마시고 마셔도 없어지지 않는 이제 이런 강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역설적으로 이때 당시 이게 16세기, 지금은 여기가 이제 벨기에인가 네덜란드죠. 16세기 벨기에 네덜란드 지역인데 얼마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으면은 이런 천국을 이제 상상을 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까 그 신윤복의 월하정인에 나온 그 여인이 아마 이제 이렇게 변했을 것 같은데요. 미모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쓰러져 가고, 명성도 쓰러져 가고 해서 이제 늙은 이 여인 앞에서는 이제 연못에 이제 흐드러지게 늘어져 있는 이 연잎만 보입니다. 이 여인은 이 연잎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젊은 시절의 그 화려했던 과거를 생각을 하며 곤방대를 피우고 있는 이런 모습 같습니다. 이 젊은 시절의 그 영화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신윤복이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많은 화가들이 자신이 늙어가는 모습을 자화상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자화상인데요. 렘브란트는 참 많은 자화상을 시계발로 남겼고요. 이제 이렇게 젊은 시절 이 모습에서 이 오른쪽의 늙은 시절의 자화상은 아마도 사망하기 한 2년쯤 전에 그렸던 자화상 같습니다. 주름이 지고, 그리고 머리는 빠지고, 그리고 코는 이렇게 붉게 변한 이런 자신이 늙은 모습을 가감없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화가는 알브레트 뒤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북유럽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인데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면 이제 이탈리아, 피렌체 쪽의 그런 예술들만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지금의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영역의 북유럽 쪽의 르네상스도 굉장히 그 부흥을 했었습니다. 이 뒤러는 아마도 화가로서는 큰 부를 이룬 최초의 화가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솜씨가 좋았고 실력이 좋았고, 이 뒤러가 그린 이제 동물 그림, 토끼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 터럭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력가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림 주문을 받았고, 이제 화가로서는 굉장히 큰 부를 일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성기에 이제 이런 자화상, 왼쪽에 있는 이런 자화상을 남겼는데요. 보면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르네상스라 하더라도 이제 그 종교의 영향을 무시를 할 수 없었던 이 시기이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자신의 자화상을 병치를 시켰다는 것은
이제 신성 모독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아주 자신 있게 자신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그렸고요. 이제 옷도 이 당시에 아주 최고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이런 비싼 모피를 입고 이렇게 자신의 그 전성기를 뽐내는 이런 자화상을 그렸죠. 그러나 이렇게 부유하고 성공한 화가라 하더라도 역시 세월의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뒤로 이제 말년의 자화상을 보면 주름지고 늘어진 자신의 몸을 역시 그 사실적인 필치로 아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늙음은 남성과 여성에게 같이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 옛 그림들에서 특히 서양의 옛 그림들에서 나이가 든 여성들은 모두 마귀알몸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똑같이 나이가 들어도 여성에서는 나이가 들면은 그것이 악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에 들어와서도 그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 게 현대에서도 여성들이 더더욱 더 젊게 보이려고 그냥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제 오른쪽의 사진은 이제 미국의 그 사진 작가인 신디 셔먼의 작품인데요. 보면 나이를 먹고서도 이렇게 진한 화장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좀 시니컬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굉장히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병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생각을 하다가 화가가 병에 걸렸을 때는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몇 명의 큰 병에 걸렸던 화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 인상파의 대가인 클로드 모네의 수련 그림이죠. 모네는 파리 근교의 지베른이라고 하는 마을에 집을 얻어서 이제 그곳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이 정원을 이제 여러 개의 그 풍경화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 그림이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 정원 안에는 이렇게 일본식의 아치가 있는 이런 다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치가 있는 이 연못을 배경으로 모네는 굉장히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네의 그림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금 필치가 거칠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면 이게 어디가 다리였고 어디가 연못인지 실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도 그 안과병원에 가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네가 백내장에 걸려서 이 초기에는 이렇게 정밀하고 이렇게 정교하게 그렸던 그림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막 그렸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제 이런 선전을 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네가 눈이 시력이 좋았던 시절에도 그림을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이렇게 그렸던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모네는 어떤 풍경화나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이것을 있는 그대로 화폭에 담아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쬐는 방향에 따라서 오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눈이 나빠져서 그림이 이렇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로 모네는 현대의 추상화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한 대가로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런데 정말 몸이 아파서 그림이 변한 화가들도 있습니다. 역시 모네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르누아르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명작들을 남긴 르누아르인데 르누아르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제가 전공이 류마티스 내과이다 보니 이제 저희들도 이제 르누아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르누아르의 말년의 사진을 보면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 왼손으로 의자 손잡이를 쥐고 있는데 보면 이 왼손이 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먹을 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손이 변형이 다 진행이 돼서 이걸 의학적인 용어로 이제 아탈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절과 관절 사이가 빠졌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이 많이 변형이 되고 손가락들은 다 이제 옆으로 이렇게 휘어가는 이런 이제 변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손의 변형 때문에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이제 손에 붓을 손에다 묶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래 서서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그림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르누아르의 그림이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왼쪽의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 두 자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아름다운 색채와 그리고 또 이 그 이파리와 꽃의 묘사들은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지만 르누아르의 말기에는 이제 그림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거칠게 변해갑니다. 이 두 자매라고 하는 그림에 대해서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이 시카고에 있는 아트 인스티튜트에 있거든요. 실물로 보면은 정말 사진으로 보는 것을 능가하는 그런 굉장히 그 아름다움을 더 실감을 할 수가 있는데 전직 미국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가 이 그림을 소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하고 이제 설왕설래를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는 우리가 1933년부터 이 그림을 소장을 하고 있었고 매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본다. 이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글쎄요. 아무리 자기가 부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인류의 어떤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을 자기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그것을 자랑을 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다운 그런 생각이라는 그런 일화입니다. 이분은 멕시코 화가인 프리다 kahlo입니다. 프리다 kahlo도 멕시코를 대표하는 화가인데요. 남편도 디에고 리베라라고 해서 역시 멕시코의 국민 화가였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서로 굉장히 좀 성격들이 강해서 서로에게 이제 상처를 많이 주었는데 이제 프리다는 주로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제 남편한테 당했다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를 합니다. 프리다 kahlo는 사실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전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만나서 이 전차의 봉이 몸을 관통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여러 번 받고 목숨은 건졌습니다만은 굉장히 긴 시간 투병을 해야 했고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에 가고자 하는 그런 희망은 이제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어머니가 이제 그림 그리는 도구들을 갖다 주었는데 그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결국 화가의 길을 밟게 되었습니다. 프리다 kahlo의 대표적인 그 자화상인데요. 이제 프리다 kahlo가 그린 그 자화상들을 보면 항상 이제 이런 그 플롯으로 그림을 만듭니다. 그 온몸이 바늘에 꽂혀 있습니다. 자신이 통증을 묘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몸의 중심이 되는 중심축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이제 그런 그림을 많이 남겼는데요. 이 프리다 kahlo는 이제 근대적인 진단으로는 섬유근통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섬유근통은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프리다 kahlo처럼 큰 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상처들은 치유가 어느 정도 되었으나 이유 없이 이제 온몸이 아픈 통증을 느끼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프리다 kahlo는 평생을 이 섬유근통으로 고생하고 통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이제 많은 그 통증을 묘사하는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뭉크인데요. 에드바르 뭉크인데요. 에드바르 뭉크가
굉장히 그 가정 환경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뭉크의 아버지는 알 수 없는 무슨 지금은 이제 진단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제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뭉크는 평생을 자기 아버지 그 병이 자기에게 옮겨졌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뭉크의 그 형제들은 결핵을 앓고 어린 나이에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뭉크가 지금으로서는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뭉크도 평생을 우울증과 환각 그리고 어떤 불안장애 이런 증상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이제 이 스케치는 자기를 치료해주는 자콥슨 박사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뭉크의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뭉크의 글을 보면 내가 태어나는 날부터 공포와 슬픔과 죽음의 천사는 내 옆에 있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이런 그림,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이런 그림으로 승화를 할 수가 있었죠. 현대는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굉장히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뭉크는 벌써 일찌감치 이 자신의 불안을 이런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이런 명화로 만들어냈고요. 뭉크의 한 살 위 누나가 이제 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나가 15살까지 이제 살다가 죽었는데 이 그림은 병을 앓고 이제 회복될 가망이 없는 이런 병을 앓고 침상에 있는 누나 옆에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아픈 아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뭉크 가족의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그림에서 잘 전달이 되죠. 뭉크가 평생을 그런 정신질환과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살았지만 뭉크는 80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많은 예술 작품으로 승화를 하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런 많은 명작들을 남겼죠. 정신질환으로 고통스러웠던 대표적인 화가라고 하면 역시 빈센트 반 고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도 지금의 기준에서 정확히 무슨 병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측두엽 간질이었다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양극성 장애라는 설도 있지만 지금은 뭐 정확한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흐도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조금 보통 사람하고는 달랐습니다. 고흐는 이제 그림을 어릴 때부터 잘 그렸는데 당시에 고흐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네덜란드의 그런 농부들의 삶이었습니다. 고흐는 캔버스를 가지고 나가서 이 천근같이 무거운 짐을 허리에 지고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는 이런 농부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렸습니다. 고흐의 집은 고흐의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유럽에서 목사라고 하면 그 지역 사회의 유지이고요. 이런 빈곤함과는 거리가 먼 안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정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고흐는 하루 종일 이런 이제 농부들이 어려운 삶을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이 모이는 저녁 식사 테이블 위에다 딱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우리 오늘은 이 불행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이 삶을 함께 이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저녁 식사를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빈부격차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고통 그리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갖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되었지만 고흐가 살던 이 시기에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고흐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굉장히 고민을 했고 이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고흐의 아버지가 이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제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호의 어머니인데요. 고호의 어머니는 자기 남편, 즉 고호의 아버지가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된 원인이 다 고호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평생 그를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호가 그린 어머니 초상화를 보면 굉장히 인자하고 이렇게 따뜻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가 고호를 용서했던 것일까? 아니면 고호가 어머니가 자기를 이런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기를 바랐던 것일까? 어느 쪽인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고호는 평생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초상화를 남겼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고호는 사람들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자신의 화폭에 앞에 앉혀놓고 초상화를 그려주는 게 고호가 자기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소통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호는 이렇게 우편배달부나 아니면 동네의 안악들 그리고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화폭에 앉혀놓고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과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나눈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제 고호가 그 생애의 말년을 보냈던 그 프랑스 남부의 오베르슈르바즈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그 라부 여인숙입니다. 오베르주라고 하는 건 여인숙이라는 개념인데, 이 집은 아직도 이제 문을 열고 있고요. 이 1층에는 이제 식당을 하고, 이 2층은 셋집처럼 이렇게 방을 이제 빌려주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고흐는 이 라부 여인숙의 2층에서 죽을 때까지 생활을 했고, 이제 고흐가 하루에 유일하게 말을 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1층에 내려와서 이 여인숙의 딸에게 아침 주세요 하는 이 말이 고흐가 하루 종일 했던 유일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나서 고흐는 캔버스를 싸들고 이제 오베르슈르와즈의 그 들판으로 나가서 많은 작품을 남깁니다. 지금도 고흐가 작품 활동을 했던 이런 그 들에 이 기념물이라고 하나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이제 여기서 그렸던 까마귀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제 사람들은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자신이 이제 자살을 할 거라는 것을 암시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까마귀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는 이런 조금 암울해 보이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고흐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사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고흐가 사망을 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가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고흐가 이제 총상을 입었는데 이것이 도저히 자기가 자신을 쏴서는 나올 수 없는 위치에 생긴 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흐가 이제 마을에는 다 알려진 그런 이제 환자인데,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인데 그 사람에게 쉽게 이렇게 권총을 주었을 리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여러 정황들이 고흐는 자살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총을 맞았다 하는 이제 이런 가설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범인은 또 그때 당시에 파리에서 이제 방학을 맞아 오베르슈르와즈로 이제 놀러 온 그 부잣집 그 총각들, 좀 불량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말도 안 하고 그림만 그리고 좀 이상하잖아요. 고흐를 보고 이렇게 놀리고 하다가 장난이 살인이 되었다는 이제 이런 가설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뭐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그것을 증명을 할 방법은 없고요. 어느 모로 보나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고흐에게는 테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오는 평생을 이 형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사실 테오도 형을 좀 무서워했다고 해요. 형이 이제 아프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면서도 형의 이 재능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형이 작품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었는데,
안타깝게도 고호가 사망하고 얼마 안 있어서 태호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고호는 생전에 그림을 팔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나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그림들이 이제 태호의 미망인들에게 이제 넘겨지고, 이제 태호의 가족들은 이 고호의 그림들로 말미암아 이제 풍족한 삶을 살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평생의 선업이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역시 아트 인스티튜트 시카고에 있는 고호의 자화상입니다. 이 불타는 수염과 그 배경에 있는 이 불꽃 같은 그런 그림들은 역시 실제로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이게 실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아주 그 감동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평생을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인들의 삶은 죽음을 준비해서 사후 세계로 가기 위한 삶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평생을 거쳐서 축조를 했습니다. 그 룩소르의 그 왕의 무덤들이 있는 계곡에 가면 죽음의 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집트인들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내부의 장기와 심장을 따로 빼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그 자신의 심장을 이 천층에다가 달아야 합니다. 이 제칼의 그 탈을 쓴 이 판관이 천층 위에다가 이 사자의 심장과 깃털을 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죄를 많이 진 사람은 깃털보다 심장이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무서운 암무트라고 하는 이런 맹수인데요. 이 맹수가 이 천층에 올려져 있는 사자의 심장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사자는 영생의 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혼을 뺏겼기 때문에 평생을 구천에서 떠돌아야 하는 이제 그런 신세가 되는데요. 그래서 너의 영혼은, 너의 심장은 깃털보다 가벼운가라는 것이 이집트인들이 그 삶에 있어서 자신이 이제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를 가늠하게 되는 그런 길잡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과 삶이 항상 같은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은 많은 서양의 그림들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런 바니타스 정물화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꽃이 있고 보석이 있지만 한쪽에는 시들어가는 꽃과 함께 이제 해골이 있습니다. 즉 당신이 지금 아무리 화려한 삶과 영화를 누리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당신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온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전통이죠. 이 유명한 대사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심지어는 이런 권문세가들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한쪽에는 이제 해골을 배치했습니다. 이 바닥에 보이는 이 물체는 정면에서 보면은 잘 보이지 않는데 약간 사선으로 돌아가서 보면 해골의 그런 영상이 떠오르는 이런 아나몰피 기법으로 그린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남겼고요. 죽어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한 가장 유명한 동양의 그림은 역시 이제 그 죽음의 모습을 9단계로 그린 사상도라고 할 수 있는 구상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구상도는 이제 일본의 달린 왕후의 구상도일 것입니다. 달린 왕후는 살아생전에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이제 미인이었는데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까 이제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이제 유혹을 느끼기가 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후는 자기가 죽고 나서 아무리 생전에 아름다웠던 여인도 죽으면은 이렇게 흉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항상 명심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구상도를 남겼고요. 보면 굉장히 좀 그 사실적입니다. 죽어서 몸에 가스가 차고 그리고 살이 흐드러져 내려서 길짐승들이 이제 그것을 다 먹게 되면 뼈만 남고 그 뼈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일본의 많은 절들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일본에 구상도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현대 작가인 다미안 헐스트가 나름대로 또 이것을 해석한 작품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천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Thousand Years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그림은 이제 유리 쇼케이스 안에 왼쪽에는 죽은 소의 머리를 놓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하얀 박스를 놓았는데 이 박스 안에는 구더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더기들이 파리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면 이 구멍을 통해서 나와서 또 유리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이 소 머리가 있는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소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섭취를 하고 다시 이제 이 하얀 박스로 돌아가면 알을 낳고 다시 구더기가 돼서 이 소 머리가 모두 소멸을 할 때까지 이 전시가 계속이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소 머리 위에 전기 충격기가 있어요. 그래서 파리 중에서 일부는 돌아가다가 여기 걸리면은 그냥 즉사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장치도 마련해 놨고요. 그래서 다미안 홀스트가 이 작품을 통해서 좀 엽기적인 작품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 작가에는 항상 그 죽음이라는 테마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죽음과 하나다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죽음은 찰나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작품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계의 동서고금의 많은 명화를 보고 우리 생로병사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죽는 것 자체는 별로 무섭지 않은데 아플까봐 무섭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프리다 kahlo가 그린 그 고통을 묘사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